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하고 오늘 시장도 역시나 강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변동성을 줬던 요소들 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월요일에 충격을 딛고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 서사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천이 넘어가니까 그날 이제 장중에 이제 5천선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야 역시 국장은 안 돼. 5천 뭐 역시 그 고점 아니었어? 이런 어떤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렸고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한 주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의외로 막 하루 만에 갑자기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고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어저께 이제 5천선 아직 회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떨어진 거는 이따 아직 말씀을 뭐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 마이크론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우리가 반도체 투탑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탑에 대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목도 약간 힘을 잃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피 5천이 되니까 계좌를 만들었다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까지 왜 안 만들고 계셨나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건 코스피 5천이 되니까 그때 서야지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기시면서 그 계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5천이 되니까 월요일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아 역시 아니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까 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 월요일날 5천이 왜 떨어졌는지 5천에서 왜 많이 떨어졌는지 갖다가 복기를 해보면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언제나 변동이 있거든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흐름인지 내려가는 흐름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주식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좌 트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고점이다 예전엔 이랬는데 예, 이제는 예. 아닌 거잖아요. 예, 예. 막 이런 인식이 또 많이 생겼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예. 고점을 우려하시는 분의 심리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한 그 강력한 배경 이런 부분 좀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25년 1월 달에 코스피가 얼마였느냐? 2,500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월보다 2월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2,500이었던 코스피가 종목이 100% 오른 것도 쉽지 않은데 지수가 사실 100% 올랐거든요. 5천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올랐는지도 한번 복귀해 보면 다 알지라도 복귀를 해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나중에 비슷한 어떤 충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더 매수를 할 거냐? 내가 잉여 자금, 잔여 자금을 더 투자할 것이냐, 홀드할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지니까 또 주위에서 그것 봐, 역시 국장은 안 돼. 이런 조롱과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날 떨어진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월요일날 떨어진 거는 그 전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과 은의 선물이 폭락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예. 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37% 떨어지면서 폭락을 했어요. 그 폭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과 은이 폭락한 거랑 주식시장 무슨 관계 있냐 라는 어떤 관점도 낼 수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운 사실이 뭐냐면 어떤 자산 시장이 하나의 묶음인데 이게 하나의 풍선이죠. 그래서 한쪽을 갖다 누르면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다른 쪽도 사실은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갔던 부분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배운 것인데 예컨대 작년에 이제 작년 8월 달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네네. 하이닉스가 그달도 제가 기억하는 12% 이상 떨었어요. 시총 2위 기업이 하루 만에 12% 떨어졌는데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이나 다른 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그 싼 어떤 엔을 갖다 다시 본국으로 일본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주식시장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산시장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날 작년 7월에 저희 주식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 선물이 떨어지니까 은에다 투자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디다 투자했냐?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에다 투자했던 분들이 너무나 급등을 했는데 이걸 갖다 욕심을 갖다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걸렸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건 이제 추가로 선물이니까요. 추가로 너네가 증거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 매매를 할 거야. 이게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를 청산하면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그 손해가 깊어지니까 당연히 마진콜의 위협을 닥친 이제 기관들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산의 그 투자 방법은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요일날 은행의 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디서 넣을 것이냐? 당연히 지난 1년간, 그래도 올해 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예요. 그 코스피를 갖다 오르게 만들었던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두 종목이 지난 1년간에 엄청난 이제 폭등세를 이뤘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YTD가 260% 엄청난 수준입니다. 시총 이익 기업이 260% 올랐고 삼성전자 역시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은선물에 금에 마진콜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들 종목을 갖다 매도를 해서 빼서, 왜냐면 여기서는 차익이 나니까 빼서 금과 은 선물에 집어넣는 이런 어떤 문제가 월요일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5,300까지 갔다가 갑자기 장중에 5,000이 무너졌던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불미스럽게 올해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생하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떨어진 건 그것 때문인 거지 결국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기업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화요일날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됐다라고 이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금과 은의 상승폭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러다가 네. 하루에 낙폭이 30만의 최대여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분들 많은데, 그리고 일련의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하면서 그런 또 리스크도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폭증이 됐는데, 그러니까 케빈 워시를 갖다가 지목을 했는데, 케빈 워시는 이제 그 페드의 이제 35살의 페드 최연소 이사를 갖다가 끊었던 분입니다. 그때가 이제 벤 버냉키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케빈 워시가 페드 이사를 할 때 많이 주목을 받았죠. 오, 저렇게 어린 친구가 중요한 자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총망받고 총명한 친구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케빈 워시가 치렀던 중요한 사고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면서 그때 뉴욕에서 해외 화면을 보면은 유수의 금융사들이 문을 닫고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들고 이제 나가는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이런 걸 겪으면서 케빈 워시의 지론은 뭐냐면, 페드가 가급적이면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 벤 버냉키는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니까 양적 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를 갖다 수습하게 됐는데, 케빈 워시의 지론은, 케빈 워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다 발언한 것은 페드의 양적 완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목했으니까, 차기 페드 의장을 지목을 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케빈 워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의 개입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금선물, 은선물에 대한 마진콜, 그다음에 케빈 워시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한편의 단적인 사실인 거고, 케빈 워시에 대한 인식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케빈 워시가 당시에 구두상으로는 이제 그 양적 완화를 반대했어요. 그러면 실제 투표를 할 때 정책을 갖다 투표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데 실제 반대했느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케빈 워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케빈 워시가 작년에 월스트저널에 이제 기고문을 보면은 뭐라고 기고했느냐? AI를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만약에 6%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3% 정도 낮추는 효과가 AI 때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AI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케빈 워시는 적극적으로 AI를 갖다 좋아하고 AI에 필요한 정책을 갖다가 실현할 뿐입니다.라고 이제 보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친 트럼프 검사가 파월 의장을 기소까지 했어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갈등의 이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일회적인 거고 더 이상 없어. 제발 부탁인데 지금 제발 금리를 내려라. 근데 파월 의장은 걱정이죠. 아니 막상 대통령 말을 듣고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돼서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월 의장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후보 중에 있었는데 케빈 워시를 낙점했다. 그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럼 낙점하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내가 당신을
차기 의장으로 앉힌다면 당신은 금리를 인하하겠지? 뭐 케빈 워시가 당연히 인하한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인하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더 비중이 높은 인사인 거지 금리 인상을 하거나 홀드할 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오늘 이제 폴 크루그만 그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그 총평을 날렸는데 케빈 워시는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면 민주당 빗대서 공화당 정권이면 공화당이 붙어서 사는 정치적 인물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 버넌키 시절에 자기가 구두로는 QE에 반대한다 해놓고선 정작 찬성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잘 보였으니까 의장으로 낙점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페드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논외로 치고 그 좋으냐 나쁘냐 논외로 치고 적어도 우리의 단기적인 관심사인 금리 인하에 케빈 워시가 동조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동조할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케빈 워시로 말미암은 악재는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런 악재가 줄어들면 당분간 상승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상승 유지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코스피 5천을 만든 것은 투탑이 이제 반도체가 너무나 좋아요. 이건 누구의 어떤 역할도 아니고 그냥 사실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그 AI 때문에 반도체가 그 올라간 것이고 심지어 삼성전자 HBM 실패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 통상의 디램, 컨벤셔널 디램, 레가시 디램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4배에서 올라갔어요. 올해 1월 달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HBM은 없지만 볼륨으로는 대규모 생산하는 규모로 치면 삼성전자 압도적 1위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앉아서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말미암아서 HBM 개발을 갖다 등한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등한했다가는 다음에 또 한 번 HBM 중에 모멘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에 2배가 오른 것이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50% 올랐죠. 이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5천이 됐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였던 코스피가 5천이 고점이냐를 봤을 때 두 기업이 사실 고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두 기업이 고점에서 내려와야 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 가면은 스팟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는 다르게 홀드뿐만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두 기업이 주가랑 매출이 내려가는 전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서 아쉽고 밉고 이런 감정을 갖다가 사기시고 이성적으로 내가 지난 세월 코스피나 주식 투자 안 하셨던 것은 사기시고 그다음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또 기조가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을 일단 붕업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조가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부동산 강경 리버드 정책이 나오는데 그럼 결국 부동산에 또 엄청난 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코스피의 상승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도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반도체의 변수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은 있나요? 예. 예. 이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아까는 초과 수요가 사그라질 것이냐라는 문제인 건데 그다음에 초과 공급이 수요를 갖다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디램을 메모리 반도체 이건 3사가 추가로 증설을 했을 때 증설 있고 증산이 있습니다. 증산이라는 거는 현에 한정된 라인에서 더 많이 뽑아내는 것이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한 층에 공장을 쭉 깔았잖아요. 그 위에도 공장을 깔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곳에서 지금이라도 만약 어쩌면 벌써 반도체가 너무나도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2층에다 하나 더 지으면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 이런 증산도 가능하고 증설도 가능하다. 그래서 증설은 한 28년, 29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반도체 가격에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옛날에 치킨 게임 벌어지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범용 반도체에서는 예를 들면 13나노, 10나노까지는 괜찮으니까 그곳에 그 중국 기업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별로 안 끼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중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증설을 하고 있지라고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마이크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인텔은 원래 파운드리 기업이고 인텔은 다 아시다시피 CPU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인텔이 몇십 년 만에 소프트웨어과 손잡고 야 지금 물 들어오고 있잖아. 반도체 DRAM 부족한데 뭐 하는 거야? DRAM을 갖다 생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월가 이럴 때마다 월가를 보면 잠깐 어처구니 없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이유가 HBM 뒤처진 이유가 뭐냐면 19년도에 HBM 팀을 해체시키고 나서 6개월 내지 최소 1년 정도 HBM 개발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따라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텔이 CPU로 대가인 거지 D램에 있어서는 30년 정도, 20년 정도 개발을 안 했어요. 이런 게 갑자기 뛰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자가 된다? 이게 월가의 착각인데 이 정도 착각을 월가 했다는 자체가 가끔 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고 수익률 상승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20%는 언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지 않았겠어요? 몰랐죠. 근데 그럴 때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20%를 부었는데 떨어지기 이전만큼 가격이 오르면 다시 20%의 주식만큼 빼시면 20%만 갖고도 올 1년 동안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언제나 주식시장은 내가 또한 되는 업종, 반도체 되는 업종에 뛰어드셔야지 안 되는 업종, 여기다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 업종에서 열심히 서치하신 것은 약간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업종, 되는 업종을 갖다 찾으신 다음에 AI를 찾으신 다음에 투자하신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강한 시장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탁교연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